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 뒷부분에서 늘 전해드리는 특급 정보 있죠? 오늘 특급 정보는요, 이 LA 총영사관의 민원 상담을 여러분들도 다 하시는 그 카톡으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보너스 뉴스는요,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으로 레알 가족이 되어 주시면 지금 바로 무한한 정보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해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복권에 당첨되고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이 간 큰 남자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대 당첨금인 20억 4천만 달러의 주인공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지난해 11월 남가주 알타다나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에드윈 카스트로라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카스트로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당첨을 확인한 순간 나는 충격과 동시에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인 9억 9,760만 달러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와! 보통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또에 당첨이 되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도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신변 안전 문제 때문이죠. 보통 몇 천만 달러만 당첨이 돼도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이 당첨금을 그냥 타가는데요. 이 사람 몇 천만 달러가 아니라 몇 억 달러가 아니라 무려 20억 4천만 달러나 당첨이 됐는데 본명을 공개했습니다. 에드윈 카스트로.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벌떼같이 달려들겠죠? 돈 빌려달라. 어디에 투자해달라. 좋은 데가 있다 투자해달라. 또 자기네 은행에 뭐 예금을 해달라. 또 무슨 펀드에 가입할 때 자신을 이용해달라. 내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또 심지어는 거액 자산관리에 내가 달인이니까 나를 자산관리 변호사로 써달라 등등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좋은 일 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기부 좀 해주십시오. 아니 돈 그렇게 많은데 어디다 쓸 거예요? 기부 좀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줘? 하면서 이제 기부 요청까지 줄줄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액의 로또에 당첨이 되면 곧바로 이 믿을 만한 변호사와 회계사로 팀을 꾸려서요, 자신의 재단을 만들어서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누가 불쑥불쑥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내 맘대로 못해. 재단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결정을 해야 돼. 등등으로 소위 핑계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꼭 핑계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은 당연히 개인이 통장에 넣고 운영하면 안 되죠. 그야말로 그 돈을 잘 운영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다달이 이익금만으로도 또 다른 로또 당첨 금액과 맞먹을 테니 말입니다. 오히려 이 돈 운영하면 매달 소액의 로또 당첨되는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로또가 제가 파워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실 미국에는 복권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구 복권도 있고요. 전국구라는 것은 이제 뭐 뉴욕에서도 살 수 있고 LA에서도 살 수 있고 어디 가나 살 수 있는 그런 전국구 복권이 있고요. 또 주정부 차원에서 말하는 복권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번 복권은 파워볼, 이건 전국구입니다. 이참에 혹시 미국 복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당첨되면 돈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등. 또 내가 한국에서 여행 왔다가 샀는데 이게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오늘 바쁘시더라도요, 이건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파워볼과 관련해서는 지금 언급해드린 그 에드윈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당첨된 그 추첨, 바로 지난 11월 달, 바로 그 추첨이 있기 하루 전에 제가 약 5분짜리 특집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권 당첨된 겁니다. 그 재미있는 영상 5분 순삭, 미국 파워볼의 모든 것.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이죠. 지난 11월이니까. 그야말로 그때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완전히 유린이.
지금도 유린입니다만 완전 초보 유린이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그때 만들어 올린 영상인데요. 참 제가 지금 보면 좀 어색하고 뭐 오그라들고 쑥스럽고 하긴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시간 잠시 그때 그 영상 일부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3개월 전에 어설픈 제 진행 모습입니다만 내용은 어설프지 않습니다. 잠시 함께 하시죠. 파월에 관련된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보통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걸 몇 년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는데 일시불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여행을 미국으로 왔다가 우연히 미국에서 산 복권이 당첨이 됐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워볼 복권이란 무엇이냐? 우선 이것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복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주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과 전국구 차원의 복권. 그런데 이 파워볼 복권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에서 동시에 팔립니다. 전국구죠. 파워볼 한 장 가격은 $2입니다. 게임은 일주일에 3번, 매주 월, 수,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날 TV 방송을 통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동 기계가 공을 돌려서 추첨을 합니다. 1등 외에도 당첨금을 받는 방법은 모두 9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 치우고 1등만 우선 생각하겠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에 해당하는 숫자 1부터 69 가운데 5개 하고 또 빨간색 파워볼 숫자 1부터 26 가운데 1개, 모두 6개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파워볼 복권 한 장에 $2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딱 $2로 들여서 6개 숫자 조합이 있는 한 장만 샀을 경우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의 1. 와, 뭐 거의 약 3억 분의 1이니까 이건 뭐 꿈도 꾸지 말아야겠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한 장만 사는 게 아니라 5장, 10장, 심지어는 이번같이 당첨금이 어마어마하게 누적되어 있으면 200불 들여서 뭐 100장도 이렇게 사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요. 지금 이 머리 좋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번 당첨금이 19억 달러라고 했지. 그런데 당첨 확률이 2억 9천만 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우의 숫자 조합이 결국 2억 9천만 개가 있다는 거니까 대충 한 3억 개로 치고 한 개에 $2씩 6억 달러를 들여서 모든 숫자의 조합을 다 사버리면 당첨 확률 100%네. 6억 달러 들여서 19억 달러 벌 확률이 100%네. 그렇다면 6억 달러를 소위 달러빚을 내서라도 구해서 싹쓸이 구매하면 되겠네.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스마트하시네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맞아도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이게 업소에서 복권 구매할 때 작은 기계에서 출력을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로 이제 뭐 한 1,000만 개 정도를 출력하는데 열흘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3억 개를 출력하겠어요. 그거 다 출력하고 나면 벌써 그 추첨은 다 끝난 지 오래됐거든요. 이틀 또는 길면 3일에 한 번 추첨하니까. 복권국이 일주일에 3번 추첨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첨금 수령 방법 볼까요? 보통 당첨금이라고 공고하는 건 일시불이 아니라 29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을 선택할 때의 액수입니다. 일시불을 선택하면 액수가 많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자, 가상으로 그냥 상상 한번 해보세요. 공짜니까. 여러분이 19억 달러, 약 2조 6,800억 원의 복권 당첨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다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29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으실래요? 3초 생각해 보시겠어요? 3, 2, 1. 네. 그런데 거의 모든 1등 당첨자들이요, 현금 일시불 지급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는 액수가 크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19억 달러가 아니라 약 9억 3천만 달러. 원화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19억 달러를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해도 29년에 나누어서 받으려니까 뭐 29년 그 아래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그냥 뭐 일시불로 받는 건가요? 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밌는 건 당첨자 거의 대부분이 일시불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한 번에 내고 받아야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연방세가 37%고요. 주정부 세금은 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세금으로 약 한 45% 정도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여행 왔다가 우연히 산 복권이 당첨됐을 때입니다. 네, 돈은 줍니다. 연방정부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당첨금의 30%를 원천 징수합니다. 원천 징수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미리 그 세금을 떼고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문제입니다. 한국 거주자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세금을 제하기 전에 총 당첨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세금 이미 띄고 내가 받아왔는데 이거 한국에서 또 세금 내? 이거 이중과세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네, 맞습니다.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법을 잘 알고 내야 되겠죠? 그 문제가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500원. 너무 옛날이겠군가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하시고요. 댓글로 오늘 영상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워볼에 관한 모든 거 잘 아셨나요? 네. 복권, 그야말로 엄청난 확률의 승자만이 당첨이 되죠. 그런데 이제 복권 당첨 확률, 이거는 뭐 참 좋은 건데요, 당첨이 되면. 그런데 여기 아주 참혹한 확률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완전 반대죠. 참혹한 확률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 그 사건 현장에는요, 과거 어렸을 때 총기 난사 사건을 경험했었는데 대학생이 돼서 또 같은 참극을 경험한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평생 단 한 번도 겪어서는 안 될, 그리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그래도 뉴스로는 자주 듣지만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을 그럴 일들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그런 일들을 두 번씩이나 겪었습니다. 그런 총기 난사 사고를 이미 학생 시절에 2차례나 겪은 겁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지난 2021년 옥스포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반쯤 됐죠. 이 옥스포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요, 2021년 11월에 발생했습니다. 1년 한 3개월 됐죠. 소속 학생이, 그 옥스포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교실에서 권총을 난사해서 학생 4명이 숨지고 교사와 또 다른 학생 등 6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옥스포드 주 학교 근처와 또 미시간 주 전체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옥스포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총기 난사 사건을 겪고 간신히 트라우마를 극복한 뒤에 같은 주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에 진출해서 이제 어엿한 대학생으로 멋진 인생을 출발하려 했던 일부 학생들이 이번 총기 난사 현장에서 또 끔찍한 경험을 다시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참사라고 불립니다. 그 당시 어린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사건에서의 생존자도 이번 미시간 주립대 사건 당시 역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디 훅 초등학교 이 총기 난사 사건은요, 11년 전인 2012년 코네티컷주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사망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은 생사를 오가는 두려움 속에 떨면서 자신의 몸을 최대한 웅크려서 숨어 있다가 간신히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심하게 웅크리느라 허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제키 매슈스. 그런데요, 그 어린 제키 매슈스가 11년이 지난 오늘날 성인이 되어 미시간 주립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번에 총기 난사 현장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상황 역시 참으로 희박한 확률인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겨난 겁니다. 인생 살면서 이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최악의 트라우마를 2번씩이나 겪게 된 그들이 이번에도 역시 또 잘 극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로 들어오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렌트비가 5개월 연속 조금이나마 연속 하락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렌트비가 지난해 9월 변곡점을 맞은 후에 내림세가 조금씩이나마 지속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대도시의 1월 평균 렌트비는 $2,088로 한 달 전에 비해서 0.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렌트가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은 1년 전, 즉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대도시의 평균 렌트비를 한번 좀 볼까요? 사진을 보시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구수가 많은 탑 10 도시 가운데 지난 1월과 비교해서 렌트비가 내린 곳은 7곳이었으며 1년 전보다는 3곳만 떨어졌습니다. LA 지역의 평균 렌트비는 $1,870로 한 달 전에 비해서 0.3%가 내렸습니다만은 역시 1년 전에 비해서는 1.1%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요, 이 샌프란시스코로 평균 렌트비가 $2,174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오른 곳은 프레즈노였습니다. 0.8% 상승한 $1,311였습니다.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가격은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프레즈노는 $1,311 평균. 1년 전에 비해서는 오클랜드의 렌트비가 3.3% 떨어져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조금은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샌호세, 이 IT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곳 샌호세는 4.9%나 또 올라서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도시 가운데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은 여러분들 얼바인이라고 아시죠? 얼바인에서 남쪽으로 한 15분 정도 내려가면 이 미션 비에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미션 비에호가 렌트비가 가장 비싸요. 평균 $3,400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얼바인 조금 차이 납니다. $2,996. 그리고 칼스베드, 샌디에고 옆에 있는 도시죠. $2,969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저렴한 지역은요, 프레스노 $1,311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클랜드 와 세크라멘토가 $1,613 그리고 $1,6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250만 미주 한인 등 전 세계 해외 한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동포청 설립이 마침내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그리고 병무청과 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이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 부서, 업무 부서 등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사 문제, 또 출입국, 또 병역 등등의 서비스를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건지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외동포청은 해외 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편의를 도모한다. 두 번째,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세 번째,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를 위한 제도를 보완한다. 네 번째, 해외 한국 학교와 한글 학교 지원 체제 개선을 한다. 다섯 번째,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여섯 번째, 해외 입양 동포 지원을 확대한다 등등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특별히 관심 가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복수국적 허용 문제라든지 또는 병역 문제라든지 또 해외 입양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기 위한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거 하나씩을 따로 뽑아서 제가 상세하게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인 여고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만큼 한동안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에 빠졌다는 여고생이 57%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남학생은 29%인데 여학생은 57%.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도 큽니다. 여학생들이 더 심각한 거죠. 거의 2배에 이릅니다.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라고 답한 여고생의 비율도 30%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남학생은 14%였고요. 마약이나 술, 사이버 폭력에 노출됐었다라는 그런 비율도 여고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끝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답한 여고생들 14%로 나타나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의 10대 여학생들이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른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그 진원지로 알려져 있는 이 중국의 사망자 수는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어제 이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사망자가 83,150명이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지만 못 믿겠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한 거죠. 중국 당국의 통계를 믿는다면 중국에서는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껏 10만 명당 단 6명이 코로나로 감염돼서 사망한 것이 됩니다. 이는 미국은 10만 명당 337명이 숨졌고요. 한국은 10만 명당 65명이 숨졌는데 이보다도 중국이 훨씬 터무니없이 적다는 겁니다.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수치죠. 과연 그럴까요? 14억 명의 인구를 지닌 중국에서 코로나19 폭증기에 인구 중에 90%가 감염됐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최소 120만 명에서 최고 170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 당국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00만 명 넘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자,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캐나다인의 그런데 4명 가운데 1명꼴로요. 이게 제가, 이제 웃음을 지울 수 없는 뉴스인데,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가 살짝 전해드린 내용의 일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캐나다가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복지도 뛰어나고, 훨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래요. 자, 캐나다인의 4명 중에 1명꼴로, 갑작스러운 지출 비용 500 캐나다 달러. 요건 이게 뭐 미국 달러보다는 이게 조금 적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치면 한 450불? 그 정도. 한화로 치면 한 47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0 캐나다 달러가 갑작스럽게 준비하려고 해도 없다라는 겁니다. 4명 중에 1명 캐나다 사람들이.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어제 생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젊은 층일수록 생계비 지출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급전 500 캐나다 달러를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비율이 35세에서 44세 연령층에서 3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500 캐나다 달러가 없다라고 답한 65세 이상 캐나다 노년층은 19%로 이 젊은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요즘은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젊은이들이 더 많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여기에 포함은 안 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이 미국인들이 지갑을 좀 열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요, 지난달 즉 1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소매 판매는 2021년 3월 이후에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제발 예상대로만 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이 예상대로 그래서 성장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그러면 또 이자율은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항상 상대적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 드렸죠. 앞으로 이 LA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업무나 상담 등등이 이 카카오톡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올해 안에 무인 민원 발급기도 2대 설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카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선 이 총영사관은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민원 정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으시죠? 네, 민원인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이렇게 띄지 말고 쭉 붙여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카톡창을 열고 이 맨 아래 부분에 보면요, 오른쪽에 작은 점 3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 뜹니다. 그럼 저 맨 위에 있는 동그란 모양 보이시죠? 네, 이 검색창을 만들 때 누르는 거, 그걸 누르면 검색창이 나오고요. 그 검색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라고 써 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 add를 눌러서 여러분들 계정에 연결시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 카톡 채널은요, 방문 예약, 민원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영사 민원 공지, 근무 시간, 공인 인증서 발급 등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상세 정보를 안내하는 LA 총영사관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시간 채팅을 통한 상담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부분은 이해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급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보너스 뉴스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웃음 짓게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마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기분 좋게 웃음 지으시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울산에서 있었던 한 흐뭇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토리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요, 이사를 하는 도중에 현금 2,400만 원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작년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정리하던 중에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400만 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2,400만 원이면 약 한 2만 달러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그걸 슬쩍 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고 이사하는 그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가서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이거 왜 안 챙기셨어요? 중요한데 이거 본인이 직접 이런 것부터 챙기셔야지. 우리 이삿짐센터 올 때까지 현금을 여기다 놔두시면 어떡합니까? 꽤 많아 보이는데요. 하고 그 이사하는 그 주인 그 세입자였던 그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세입자 A씨는 나는 싱크대 아래에 현금을 보관해 둔 적이 없는데요.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아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B씨는요, 그렇게 큰 돈은 내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지금 이사 나가는 이 사람들 말고요, 이 사람들 그 전에 새들어 살았던 그 사람들 돈일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새들어 살았던 분들 연락처를 좀 주세요 했더니 집주인은 이미 그 사람들은 오래돼서 연락처가 다 난 잊어버려서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알아보니까 해당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지금 이사를 막 나가는 A씨를 포함해서 세입자 4명이 거주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나머지 세입자들의 그 3명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눠 갖자고요? 네. 자, 이에 경찰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연결을 해서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류를 싹 뒤져본 겁니다. 이전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거주했던 그 세입자들에게 전부 연락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더 흥미롭습니다. 이 중 방금 이사 나간 그 A씨 전에 거주한 세 번째 세입자인 C씨는 그 집에 제 아버지가 사셨는데요. 제가 매달 현금으로 250만 원을 생활비 하라고 현금으로 아버지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현금만 따로 모아둬서 거기다 뒀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C씨입니다. 그런데 C씨 직전에 살았던 D씨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세입자 D씨에게 경찰이 전화를 했을 때 D씨의 답변은 또 아주 재밌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제1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 원권 100장씩을 어떤 액수가 적혀 있는 은행에 가면 이렇게 띠 줍니다. 미국에 있는 액수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만 원권 100장씩을 해서 묶어서 은행에서 그 액수가 적혀 있는 은행 띠를 받아와서 은행 띠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전화할 때 무식하게 바보같이 싱크대 밑에서 현금이 발견됐는데 당신 거면 이렇게 안 했죠.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있느냐 얘기를 했죠. 물론 경찰이 전화할 때 싱크대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라고 먼저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발견된 돈을 다 확인해 본 결과 현금은 D씨의 말대로 보니까 D씨가 말한 주장은 그대로 5만 원권 100장 2다발과 또 90장 1다발이 은행 띠로 묶여서 보관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D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그러자 경찰은 해당 현금이 D씨의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C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C씨 아주 쿨하게요. 그럼 아버지가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는데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흐뭇한 상황 속에서 최근 돈을 건네받은 D씨. 그러자 이 D씨는 습득자인 이사 처음에 이 돈을 발견해서 말한 사람이 그 이삿짐 직원이었잖아요. 사실 몰래 이거를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이삿짐 직원 센터가 습득자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습득자인 이삿짐 센터 직원과 그리고 이제 이사 나가던 마지막 세입자인 A씨에게 일정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법령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5% 내지 많게는 2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액을 지급했고요. 그리고도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 기부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불로소득 같은 느낌이어서 좋은 곳에 쓰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 경찰은 그래서 양심에 따라 신고를 해준 시민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흐뭇한 드라마는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레알 뉴스도 여기서 끝납니다. 바쁘시면 구독 안 하셔도 되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흐뭇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